네, 자 금요일 같은 월요일 가보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힌 바 전 세계 곡물 가격 지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뭐 9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나 제가 막 그렇게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식품 이야기 나눠봅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곡물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음식료주들의 영향이 분명히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판매가로 바로 전이시키기에는 이제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거고. 네. 음식료주들의 영향은 어떤지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곡물가 상승 자체는 일단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원가 상승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이어서 음식료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상승이 수혜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몇 단계 스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곡물가 올라가고 나서 가격 인상을 하고 이후에 곡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 흐름이 음식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항상 시기적으로 보면은 곡물가 상승 이후에 음식료 주가가 올라서 곡물가 상승하면 음식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서 지금 한 10개 기업 정도 모아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협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네. 봤을 때 2010년, 2011년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당시에 곡물가는 급등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이 좀 통제된 환경에서 음식료 업체들은 실적 부담을 겪었고 이런 부분이 가격 상승과 곡물가 하락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가격 레깅이 있고요. 환율은 3개월 레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6월 달에 원가를 예상해 본다 그러면 1월 달에 곡물 가격과 3월 달에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일단은 1분기, 2분기 연이어서 원가 부담은 계속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가격 인상에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파악이 필요하고 결국 곡물가 하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곡물가 상승 국면에서 공급단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최근에 수요 회복 기대감과 달러 약세 이런 부분들이 곡물가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유동성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 미국과 남미의 작황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시간 텀을 두고 죄송합니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제 또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환율이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네. 하여튼 소비자가의 판매가의 전이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있는데도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단순 도식화시키잖아요. 네.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식품료 업체들의 주가도 오를 거야. 이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단계별로 레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어려워요. 차이가 있죠. B2B 산업이라고 하면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판가를 올리죠. 그렇죠. 예, B2B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프레드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재고 자산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고 평가 이익도 생기고요. 근데 맞아요. 음식료 업체들은 B2C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판가를 올리지 않고요. 네. 원가가 올라서 부담이 됐을 때 일시에 한 번에 올리죠. 예, 그럼 그만큼의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후에 곡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곡물가 빠지는 게 네.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요즘 또 그 수혜주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쪽으로 이제 농산물 사실 농산물은 건화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BDI 지수라는 그 운임 지수에 민감한데 수혜주 쪽하고는 별 관계는 지금 네, 아직 없죠. 크진 않습니다. 예. 그쪽 이제 유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물론 나중에 장기화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자, 냉동만두, 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국내 그 K푸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기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그 ACV라고 해서 All Commodity Volume 입점률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입점률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때 냉동만두 기준으로 30% 후반에 달했던 입점률이 4분기 때 50%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이제 60%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률이 올라왔다는 거는
과거와는 확실히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리 이제 식품 재고 부족 사태를 좀 일으키면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이후로 소비 패턴의 큰 변화는 이전에 사지 않던 브랜드, 이전에 사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구매를 크게 늘리는 기회가 됐거든요. 여기에 K푸드까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CJ 제일제당의 냉동만두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닭고기 베이스로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사로잡았고, 네. 풀무원 같은 경우 이제 두부류 제품들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도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거에 착안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반 팩두부 이런 게 아니라 식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HMR 형식의 두부들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뭐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일반 소스를 곁들여서 먹거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제품들 수요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네. 이후에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고성장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냉동 만두 물론 이제 급속 냉동을 하지만 사실 만두라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돼지고기 네, 하고 소고기를 섞든 네,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새우라는 새로운 걸로 맞습니다. 들어가고 거기 이제 두부나 야채가 들어가면 두부가 이게 단점이 금방 상하는 것 때문에 네. 유통기간이 고민이 많을 텐데 두부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죠? 두부 대체하는 제품들이요. 뭐 일단은 대체 단백질까지 좀 확장해서는 보고 있고요. 두부를 바로 대체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두부를 가공해서 김치요? 김치만두? 김치만두, 만두에서요? 네. 그거는 해외에서 만두에서는 인기가 좀 있나요? 김치만두보다는 아직은 전통적인 오리지널 제품들 그냥 인기가 두부, 많고요. 만두. 네. 만두 좀 어렵네, 만두. 자,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그럼 전략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네, 일단은 유통 채널의 이제 확장이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슈안스라는 미국의 식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네. 도모하고자 했던 부분은 어쨌든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는 아직은 열위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슈안스 인수 이전에 5,000개에 달하는 월마트 매장 중에 입점한 매장 수는 단 1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포 수를 지금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슈안스와 같은 이제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서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슈안스는 DSD 퍼스트라고 해서 이제 직접 냉동 차량을 가지고 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재고 부족 이슈가 없는 거고 이런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제일제당의 제품까지 입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풀무원은 이제 유통업체 그 코스트코와 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코스트코의 점포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때 이미 유통 쪽에 대한 투자,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이미 선제로 진행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00개 정도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하고 있던 거를 올해 500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국내 업체들은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유통 오프라인 접점을 늘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비 시장 그러면 대표적인 상징성을 미국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소비 패턴은 아직까지도 차를 운전해서 대형 창고형 마트에 가서 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한꺼번에 사는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우리처럼 신선식품 배송하고 이런 건 아직 그쪽은 정착이 좀 많이 안 돼 있죠. 온라인도 좀 빠르게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오프라인 쪽도 여전히 아무래도 기존의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지는 하고 쿠팡이 있지만 상장을 하고 또 뭐 마켓컬리 이런 것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하는 게 있나?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국내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식품은 아마존 판매가 제일 좋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월마트. 아마존 월마트가 이제 점유율은 소폭 작년에 떨어졌지만 이유는 워낙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판매가 코로나 기간 전년 대비 한 6배에 달할 정도로 식품 쪽에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온라인 판매 우리의 장점인데. 자, 주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비 맥주, 이 세율 반영 가격 인상, 주류 가격이 좀 오릅니까? 네, 오비가 1.5% 정도 수준의 가격 인상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율 인상분을 감안해서 300ml 소병 그리고 이제 생맥주, 피처 맥주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물론 이제 여기에 메인 제품인 캔과 500ml 중병이 빠지긴 했지만 경쟁 업체들도
앞선 선두업체의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동조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세금 인상분을 좀 커버하기 위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자체도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맥주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가격 인상 등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소주는 좀 제한적입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5에서 6%가량 인상이 있었고 상위 업체들이 인상한 가운데 하위 업체들은 점유율 게이닝을 목표로 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주는 가격 인상 여력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맥주 쪽에 인상 가능성 소폭이지만 불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려는데?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 예. 네. 넉넉고 있다가 뒤에 걸 빼먹었네. 네. 자, 하여튼 곡물 가격 상승 주류로 해갖고 결론이 안 나는데 그러면 탑픽 기업들 몇 개만 좀 정리하고 종목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분 시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곡물가 상승 이런 우려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곡물가 상승분은 국내 쪽 부담은 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해외 바이오 사업은 B2B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원가 상승을 가격 인상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말씀드렸던 해외 쪽 성장, 그리고 경기 이제 회복,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CJ 프레시웨이와 풀무원도 1분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하고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